함석 지붕이 흐를 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저녁 햇빛이 칼처럼 방 안에 깊숙이 꽂힐 쯤이면 어머니는 화장을 시작하고 오빠는 창가에 놓인 붉은 꽃무늬에 도배지 바른 괴짝 앞에 앉아 꼼짝 않고 소리 높여 영어책을 읽었다. 나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갖가지 화장품이 담긴 병들을 만지작거리거나 창을 통해서 멀찍이 보이는 개울의 다리와 신장로, 그리고 더 멀리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초등학교의 창을 점점이 붉은빛이 묻어나는 새털 구름들을 바라보며 이유가 분명치 않은 조바심으로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 은밀히 조성되어가는 팽팽한 공기를 지켜보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의 삶과 문학 이야기. 여기는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이고요. 역시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시스님 임경섭입니다. 네. 그리고 변함없이 제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눠봐야겠죠. 주아림 시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지난 녹음 이후로 좀 오랜만에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겨울치고 날씨가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되게 추워지지 않아서 조금 어색한 느낌? 이 겨울을 되게 뭐라 그럴까 기다리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네.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낮에는 좀 따뜻하고 근데 밤에는 좀 춥더라. 네, 뭐 털 같은 걸 좀 더 껴입어야 될 것 같은. 그죠. 네. 하림 씨는 집이 서울이죠? 네네. 저는 집이 파주잖아요. 네. 되게 추워요. 서울 너무 따뜻해요. 서울 하면 빌딩들이 많으니까. 네. 오늘 좀 뭐 슬픈 일이 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좀 네. 뭐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행사에 참여해서 짜증이 났어요? 술도 안 마시는데 되게 늦게까지 놀아가지고 그렇구나. 힘이 듭니다 지금. 네. 아 저도 어제 행사 갔다 왔는데 어디 저기 대학생들 네. 그냥 무슨 그냥 뭐 대화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하고 저기 특강료를 좀 주길래 네. 어떻게 애들 술 사줘야지. 오빠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가 위치가 멀어서 네. 막차 놓치지 않고 일찍은 왔는데 네네. 저도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저요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가 아닌데. 머리가 원래 짧은데 좀 더 짧아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그 응답하라의 해리 머리를 하고 싶어서 잠깐 존 사이에 그냥 레고 머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레고. 네. 그 씌워놓은 것 같네, 뭐 머리를 블럭으로. 사실 라디오 오기 싫었어요.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라디오 온 게 다행이죠, 뭐 네. 보이지 않으니까. 자, 아무튼 잡담 그만하고. 자, 오늘 서두에 나를 사로잡은 문장은 오정희 소설가의 소설 유년의 뜰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문장을 골라주신 분이 이제 저희 앞에 나와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저기 시인 소설가 분들만 쭉 오시다가 특별히 동화 작가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네. 예, 김하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조금 길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김아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화 쓰셔서 그런지 어떤 표정이나 그 머리에 이게 뭐죠? 저기 헤어 밴드예요? 이거 두건이에요? 이거요? 네. 헤어 밴드. 밴드?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밝은 느낌? 노력했어요. 밝아지려고. 네, 뭐 라디오인데 노력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좀 밝아진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김하정 작가님을 좀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저희가 읽었던 유년의 뜰의 한 대목을 선정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나를 사로잡은 문장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읽었었는데 이 처음 소설을 읽었을 때는 이 함석 지붕과 노을의 이미지가 너무 아름답고 강렬해서 그 풍경에 사로잡혔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수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여러 번 다시 읽게 됐는데 이 소설을 다시 읽을 때는
이제 그 찰나의 장면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곱씹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왜 어머니가 저녁마다 화장을 했고 오빠는 왜 소리 높여 영어책을 읽었고 그리고 화자는 왜 그런 둘을 지켜봤는지 되게 많이 되짚어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게 첫 대목인데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네. 말씀 자체가 저도 인상 깊으네요. 그 찰나의 한 장면에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좀 좋은 문학 아닌가? 그죠? 그죠. 좋은 이미지.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 것들인데 이제 거기에 감명을 깊게 받으셨구나. 주아림 시인은 뭐 저기 오정희 시인 오정희 시인 나 진짜 술이 안 깼나 봐 아직. 오정희 소설가 엉망이에요 오빠. 나 목소리가 안 나와요. 컨디션 그런 거 좀 사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늦게 일어나진 않았는데 아침부터 뭐 일을 하고 왔는데 뭐 운전하면서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정신을 좀 차려보겠습니다. 네. 오정희 소설가 뭐 좋아하시죠? 네, 저는 사실 특별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자세히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김하정 동화 작가님, 김하정 작가님이라 부를게요. 우리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하정 작가님은 1993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요. 현재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학년 재학 중이시고 4학년 2015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의 동화 부분 당선이 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데뷔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정말 이 화사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술독에 좀 빠져가지고 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스튜디오가 참 그래도 화사해서 다행입니다. 죄송해요. 나 혼자 좋아졌어 또 마음이. 아직도 저 재학 중이시고. 네, 이제 막 학기가 남았는데 이제 지금은 휴학을 한 상태고 내년 8월 졸업 예정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 새내기 작가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한 1년 가까이 돼가네요, 진짜. 그죠. 네. 그 기분이 어떠세요? 요쯤 되니까 이 작가로서 산 어떤 1년의 느낌이. 그게 크게 변한 것 같진 않고요. 네. 뭐 저는 이제 등단을 하면은 제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게 등단을 했다는 거는 나는 이제 정말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싶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각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등단을 하니까 뭐 그냥 크고 작게 글을 쓰고 그런 수입을 버는 게 뭔가 좀 특별한 알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뭐 어쨌거나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아직은 배울 게 너무 많다는 느낌? 부족한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도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참 겸손하시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일찍 데뷔했으면은. 왜 일찍 데뷔해서 막 나대고 이러잖아. 주아림처럼. 아니 근데 일찍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뭔가를 쓰려고 해도 뭐 그냥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렇죠. 경험적인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애초부터 좀 동화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는 소설을 썼었어요. 계속 소설을 쭉 썼었고 뭐 동화를 쓰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처음 소설을 썼었어요. 이제 원래 읽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어쩌다가 쓰게 됐고 대학교 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쓴 그런 글들로 이렇게 상 같은 거를 받아서 그런 대학교 입학 전형을 특기자로 저는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 계속 소설을 썼고 한 3년 동안 계속 소설을 이렇게 말아먹다가 이제 3학년 때 동화 수업이 있었어요. 이제 동화 수업 시간에 이제 동화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제가 소설에 굉장히 뭔가 슬럼프에 빠져 있고 지쳐 있었는데 동화라는 뭔가 그런 장르가 새로운 활력소처럼 다가와서 글을 쓰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동화는 소설 뭔가 되게 우울하고 막 힘들고 막 되게 우울증 걸려서 막 미칠 것 같았는데 동화는 뭔가 제가 상상하고 싶은 걸 마음껏 표출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그 수업도 너무 즐거운 수업이었고 수업하는 선생님도 너무 좋은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동화를 수업에 썼는데 네. 그게 또 운이 좋게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처음 쓴 동화 혹시? 네, 이야, 그렇습니다. 멋있다. 천재네요. 천재. 동화 쪽의 천재. 동천. 미안합니다. 아저씨 개그 또 시작됐나요? 자,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사실 옆에 또 지인 한 분 함께 와주셨는데 네. 좀 묵묵하게 우두커니 너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함께 오신 지인분 계신데 주하림 시인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이송현 작가님이신데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주로 쓰고 계시고요. 사계절 문학상, 마의 송 문학상을 받으셨고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으로 등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방송작가로도 활동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시트콤을 제가 보고 놀랐었거든요. 지붕 뚫고 하이키에서 구성작가로 계셨던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청소년 문학을 하고 있는 이송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출연한 김하정 작가의 나이 든 친구입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저도 너무 좋아했던 저 시트콤인데. 그러니까요. 그 구성 작가셨고.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네. 살았네요. 멋진 이력 같습니다. 저 죄송한데 나이 든 친구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밝히고 싶지 않은데. 네, 안 밝히셔도 안 돼요. 밝히셔도 네. 돼요. 그냥 지금 옆에 온 김하정 작가의 이모뻘 정도. 이모뻘 아니에요. 이모뻘 그런가요? 아니신 것 같아요. 사촌 언니 정도. 사촌 언니. 아니 김하정 작가 네. 나이는 공개됐으니까 사실 저도 삼촌뻘이거든요. 오빠도 좀. 네. 저도 삼촌뻘이라서 사촌 오빠 정도로. 그래요. 사촌 그 정도. 오빠. 우리 이송현 작가님은 누님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에 누님은 잘 출연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예. 오빠 지금 술이 덜 캐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죄송해요. 아무튼 괜찮습니다. 저는 누나들이 참 편하고 좋거든요. 저 친누나도 있고 사촌들이 대체로 좀 누나들이어서 굳이 애써 위로하지 누나분 않으셔도 몇 살이세요? 저희 누나가 79년생. 79년생.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즐겁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얼핏 보아도 좀 인연이 특이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여쭤보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알랑가 몰라 시간입니다. 네. 알랑가 몰라는 아시다시피 작가가 직접 쓴 연보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김하정 작가님이 직접 좀 준비해 주셨죠? 네. 예, 준비해 주신 어떤 연보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19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8살 때까지 외동딸로 자라다가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찬밥 심세가 됐다. 글 잘 쓰는 거 말고는 재주가 없었는데 사실 상보다 엄마가 보너스로 짜장면을 사주는 게 더 좋았다.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자주 이사를 다녔다. 서울 이곳저곳, 부산, 경기도 고향, 다시 서울, 그리고 강원도 홍천. 대학 때문에 혼자 서울에 나와 살지만 집은 아직 강원도 홍천이다. 홍천 여중, 홍천여고를 다니면서 책의 본문보다 책날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한창 공부를 해야 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혼자 쓰고 혼자 읽다가 이런저런 공모전에 투고를 했다. 그때 받은 상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고3 때 반에서는 김 작가로 통했으나 대학에서는 일기 습장생에 지나지 않았다. 3년 동안 소설을 말아먹고 3학년 2학기 수업 때 쓴 동화로 2015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동화라는 새로운 세계에 마음이 팔렸지만 아직 소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졸업을 앞두고 잠깐 선장 같은 휴학 생활을 즐기고 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그러면 휴학 중이시고 네네네. 예, 소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소설 사실 그냥 뭐 병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육체적으로 좀 힘든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사실 저는 뭔가 글을 쓸 때 어떤 구상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은 뭔가 소설을 써야겠다, 동화를 써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떠오르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르가 뭘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이걸 소설로 풀어내면 좋겠다, 뭐 동화로 풀어내면 좋겠다, 뭐 청소년 소설로 풀어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데, 사실 이게 동화니 청소년 소설이니 이렇게 나뉘는 게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요즘 생각이 많이 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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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는 뭐고 청소년 소설이랑 소설을 나뉘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동화, 청소년 소설 이런 부분들 그죠. 경계가 모호하니까. 모호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쓰고자 하는 어떤 주제나 아이디어에 어울리는 그 독자의 대상을 찾는 방식이랄까요? 아무튼 뭐 재밌게 좀 쓰시는 것 같은데 홍천이시네요. 네, 홍천? 네, 그렇습니다. 서울 근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번 팟캐스트 보면서 놀랬는데 저도 네. 경희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경희대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이 또 있었어. 그치?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 자꾸. 제가 아니 그 경희대 병원 바로 앞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요? 13년 되게 살아가지고. 꾸질꾸질한 데서 옥탑방에서. 네. 아니 뭐 집 태어난 거는 동대문 쪽이었던 것 같고 병원이 이제 거기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집은 이제 동대문 쪽이었고. 네, 근데 또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건 유년기 때 상암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또. 상암. 네. 그 당시 상암이면 이렇게 뭐 크게 발전. 한창.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기찻길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점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고 한창 공사할 때. 네, 그게 제가 정말 유년기였고 딱 유년기고 그 기찻길 기차 다니는 기억이 이렇게 어렴풋이 남아 있는데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상암을 갔었는데 네. MBC 신사옥도 생기고 그죠. 정말 저희 동네가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그 기찻길도 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거는 저가 다녔던 초등학교만 딱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묘했습니다. 야, 묘하죠. 그 고향에 갔을 때 완전 그 바뀌어버린. 고향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고향이 없다 그러면 너무 슬픈데. 실향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네. 그 동네가 바뀌지 않더라도 사실 고향을 돌아가 보면 그죠. 내가 유년에서 그 보냈던 고향은 사라지고 없죠. 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렇더라고. 아니 저는 저기 원주 사람이거든요. 원주고 지금 부모님이 춘천 계셔서 홍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잘 알죠. 춘천 원주. 그러시구나. 홍천 살 때 이제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근처에 영화관이 그렇죠. 없으니까 뭐 춘천이나 원주로 맞아. 거기 도시구나. 그럼. 그 맞아. 홍천이나 횡성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 횡성 홍천이. 기분 나쁘다 갑자기. 아니 원주라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영화관이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멀티플렉스 이런 영화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기억난다. 고3 때 그 친구랑 야자 띵기고 그 쉬리 보러 갔었거든요. 쉬리. 언제 쪽에 야정 씨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저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가 재밌게 보던 거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 쉬리 보러 갔었는데 그 우리가 시간을 못 맞췄잖아. 야자를 이렇게 도망가서 간 거니까. 네. 그래서 중간부터 보고 처음부터 다시 그 중간까지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쉬리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이게 철학적인 영화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좀 야하지 않았나요? 너 쉬리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쉬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게, 너 다른 쉬리 본 거 아니야? 선생님 제가 어제 술자리에서 야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쉬리의 가장 야한 장면은 뽀뽀하는 장면이에요. 뽀뽀하는 장면. 저도 어릴 때 봐가지고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아니 이송현 작가님은 쉬리 언제 보셨어요? 쉬리 얘기를 하면 제 나이가 발각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애써 모른 척 하려고. 그래서 대충 학생 때 보셨겠죠? 학생 때 봤고 저는 쉬리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요. 그 어떤 야한 장면이 나오더라도 뭐 굳이 얼굴을 붉힐 만한 나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하림이 네 나이가 조금 얼굴이 붉어질 나이였나 보다. 네, 뽀뽀 신이. 네, 뽀뽀 그러는 신이 수족관에서 무슨. 좋습니다. 네. 아니 되게 일찍 등단하셨는데 동화 작가 아니더라도 네네. 어떤 다른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학부를 곧 졸업하게 되고 네. 이제 전 대학원을 일단은 진학을 예상하고 있어요. 대학원 갔다가 언젠가는 직장 생활을 꼭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따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한 건 아닌데 그냥 대한민국 회사인의 삶이 어떤지 저는 겪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직장 생활도 다녀보고 뭐 그러고 싶다는 정도만 그냥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이제 계획을 네. 대학원 진학을 보통 이제 예정하거나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예상하신다 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상한 데 꽂혀서 좀 뭐 진로 얘기를 했는데 작가가 이제 요 대학생 때 바로 네. 되려고 하신 게 계획이었는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뭔가 글을 쓰고 이런저런 공모전에 잘 냈어요. 예. 쓰면 그냥 다 내봤어요. 음.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역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이렇게 써서 내고 떨어져도 그냥 떨어졌지 그러고 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언제 등단해야지 뭐 이런 뭐 마음은 특별히 없었고 그런 건 없었고 언젠간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요. 닭띠죠, 닭띠. 네, 그렇습니다. 저 띠동갑이네. 네. 친구해요. 띠동갑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이소년 작가님도 우리 저 굉장히 궁금해서 같이 송현 누나가 갑자기 송현 누나가 너무 부끄럽게 저기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송현 누나 아니 팔짱 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소 코너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신 김하정 작가님의 지인으로 오셨죠. 이송현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시간인데 자 그러면 김하정 작가님께서 조금 데리고 오셨으니까 지인으로서 네네. 우리 송현 누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뭐 아까 뭐 필모는 다 아까 나왔죠. 네. 나왔었고 이제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제 네. 왜냐면 이제 만난 게 사제지간으로 학교에서 만나게 됐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년 네. 전에 이제 현대시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 선생님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아 전공 수업에서도 이제 저희 전공 선생님으로 계속 만났었고 이걸 이렇게 제가 이거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년 반이나 들었어요. 새 학기나 선생님 수업을 제가 들었더라고요. 전혀 그러려고 들었던 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제가 새 학기나 다녔는데 한 번도 A뿔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제일 좋은 점수는 어떤 점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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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등단하는데 A 주셨어요. 그래. 아이고. 되게 짜시네요. 아니,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뭐 많이 빠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럼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서 사실 그래요. 기본적으로 크게 불만은 없고 성실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출석 제대로 안 하는데 A뿔 받으면 힘들죠. 네, 지각을 안 한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잘 받은 점수네요. 잘 그거 받았네요. 치고, 굉장히 열심히 잘 했나 보네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많이 봐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러면 저기 이송현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점수를 잘 안 주셨는지. 일단 이 자리에 앉았는데 참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좋은 자리라고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연로한 몸에서 굵은 다리를 이끌고 이렇게 왔는데 폭로전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는. 이따가 또 폭로 좀 부탁드릴 코너가 있거든요. 그때 네. 복수 좀 부탁드리고. 그래야죠. 네. 뭐 별로 불량한 학생이었나요? 불량한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네. 뭐라 그럴까? 왜 그 수업 딱 들어가면 이렇게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눈에 띈다는 게 뭐 이렇게 특출난 그 미모라든지 뭐 외모를 가진 그래서는 아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눈에 띄기는 띄었는데 눈에 띈 이유가 그런 쪽은 전혀 아니고 자꾸 지각을 하면서 눈에 거슬려 갖고 찍힌 거군요. 네, 눈에 띄었어요. 근데 왜 보통 지각을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부끄러워하는데 앉으면 지각 전혀 안 했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게 너무 얄미워서 계속 봤는데 글을 쓸 때는 또 되게 지각한 거와 달리 굉장히 성실하게 잘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잡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예뻐해야지. 하면 그 다음 또 시간에는 지각하고. 아니요. 제가 앞에서 떠드는데 자기가 더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눈에 거슬리게 해서 이름을 가장 먼저 외우게 됐죠. 왜냐하면 계속 질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맞아. 그 질타하려면 이름 알아야지. 그래서 했는데 보통 이렇게 제가 한 명을 괴롭히면 되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편인데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많은 남자를 울렸는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심지가 굳은 아이인데 계속 놀려야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인연을
이어나가게. 좀 특이하게 시작된 인연이지만 네. 좀 순수한 그런 면이 그래서 더 순수한 건가요? 좀 친해진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의 그러니까. 길이 있다 이런. 자,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가르친 친구 몇 명이 좀 등단을 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친구가 됐죠. 친구가 네. 되고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괜한 약속을 해서 저는 그 친구도 이제 수업할 때 뭐 술도 한 번씩 사주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시인의 꿈을 갖고 있었으니까 너가 시인이 되면 형이라 불러라. 나는 한참 후회될 줄 알았지. 형이라 부르라고 딱 하고 나서 바로 등단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바로 왔어. 그래서 그랬더니 형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기분 나빠야 되는지 좋아야 되는지 애매하던데 지금은 여전히 그냥 선생님이라고 네, 호칭을 네. 하면서 맞아요. 지내시지만 그래도 이제 선후배처럼 가깝게 지내시는 거죠? 그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언니라고 부르는 일은 없게 해야죠. 그거 맞아요. 고려해 보세요. 그 네.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김하정 작가님한테 이성은 작가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웃음 바이러스라고 아, 네, 표현을 맞아요. 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 그럼 되게 기대하면서 들어왔거든요. 벌써 조금 한마디 하셨는데 빵빵 터지는데요. 네.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도 좀 이렇게 이성현 재밌는 얘기를 많이 작가님이, 해주시는 편이셨어요? 그죠. 저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모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성대모사. 성대모사라기보다는 뭔가 행동까지 정말 그래서 진짜 누구 액션까지. 연예인이요?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동화 수업이니까 어떤 아는 애기 얘기를 해요. 어떤 초등학생이 뭐 어쨌다 그럼 뭐 그 말투라든지 그 눈빛 이런 거를 모사롭 정말, 처리를 네, 하시는구나.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선생님 수업만 되면 정말 한참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동화 수업뿐만 아니고 교양에서는 그 현대시에 관한 수업도 들으셨다고.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수업도 수업이었지만.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수업 얘기 들었던 얘기 들으니까. 네, 맞아요. 되게 뭐랄까 그런 어떤 이제 여담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여담이 되게 재밌었어요. 선생님 해주는 얘기들. 여담에서도 모사가 좀 사용되시죠? 이따가 작가님? 좀 들어보는 걸로. 라디오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게. 이 행위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날. 보이지는 아니에요? 않아요. 보이지 다행입니다. 않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코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제 나는 동화 작가다. 네. 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 작가님의 등단 이전, 등단 전에 어떤 우여곡절에 대해서 듣는 시간인데 이게 뭐 저희 프로그램이 원래 이제 취지가 그러니까 신진 작가들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등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단을 어떻게 했는지 뭐 아까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죠? 우리가 대화하면서 조금 나오긴 했지만 어떤 우여곡절 요런 게 있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사실 보통 습작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여곡절은 저도 가졌던 것 같아요. 계속 네. 낙선하고 힘들고 이런 배고픈 길을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3학년 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떤 작가님의 수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작가님의 수업은 이제 소위 치부 수업, 어떤 상처 수업, 위약 수업으로 불렸어요. 상처 주는 거야 막? 그냥 말한 대로 1학년들한테는 자신의 치부에 대해 쓰게 했고 2학년들한테는 자신의 상처, 3학년들은 어떤 자신의 위약에 대해서 쓰게 했어요. 그 이게 시인이에요, 소설가예요? 시도 쓰시고 소설가도 쓰셨는데 되게 연로하신 되게 나이 많으신 작가님이셨는데 견적 나오는데 그러면. 나도 나오는데 중대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써서 소설처럼 써요. 이거를 자기 얘기를 소설처럼 짤막하게 써서 수업 시간에 직접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발표를 하는 거네요. 근데 이 어떤 치부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아무도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 다들 그 선생님을 싫어해요. 저도 그 수업에 대해서는 끔찍한 악몽처럼 남아있거든요. 그 수업들이 너무 이제 폭력적인 수업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그 수업을 피했어요. 네. 요리조리 피했는데 이제 3학년 때는 결국 듣게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1, 2, 3학년 동안 계속 소설을 쓰다가 슬럼프를 많이 겪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제 얘기를 처음으로 문장으로 적게 됐어요. 근데 그때 느낌이 이제 뭔가
허물을 벗고 뭔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네. 얘기를 써서 제가 그 애들 앞에서 그걸 읽는데 근데 이제 그 수업이 저는 아직도 너무 싫고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그 수업을 듣지 못했었으면은 제가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 어떤 뭔가 산을 넘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슬럼프를 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시작은 자기로부터 한다. 이게 무슨 저는 개소리인가 했는데 네.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 말에. 그 말을 맞아요. 깨달을 수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진정성의 문제죠. 네. 근데 이제 나로 출발하는 것을 저도 이해 못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수업하고 있는 교양 수업을 뭐 글쓰기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나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 교재 내용이. 그 수업을 몇 년간 하면서 깨달았어 나도. 나에서 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떤 치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나의 가장 슬픈 기억이랄지 뭐 그런 어떤 기억들을 좀 들춰내면서 글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좀 돌이켜봤을 때 뜻깊은 시간인 거예요. 슬럼프를 넘을 수 있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아서. 네,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자세가 바뀐 느낌 같았어요. 뭔가 맞아.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요? 선생님 어땠어요, 제가? 알고 싶지 않아. 아니, 제가 2학년 때까지 진짜 우울했는데 3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이게 3학년 1학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때 그러고 여름방학부터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아무튼 자극제가 됐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요 시 쓰는 사람들은 시를 안 쓰죠. 충격받아. 그렇죠. 네. 충격받고. 글을 쓰지 않죠. 이런 얘기를 듣거나 저 이러면은 같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 교수님을 때렸을 것 같아요. 때리면 나는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네. 한 2년 정도 그분 계신 곳마다 찾아가서 술고장을 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실 근데 진짜 이제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너 나중에 작가로 보자 막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막 너무 힘든 상태여서 그 말이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예, 되게 맞아요.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사실 10명이 들으면 9명한테는 안 좋은 영향만 주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긍정적인 그 영향이 한 명에 해당이 돼서 저는 그래도 다행이네. 네. 그러면 그 교수님도 그거 진흙탕 속에서 보람이 있는 수업 하신 거네. 한 명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계세요. 지금은 수업이 완전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안 계시고 아예. 좋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시로 따지면 어떤 싸움의 기록 이런 거 있잖아요. 이성복에 그 치부거든. 네. 근데 진짜인지 구란지는 모르지만 그 치부를 드러낼 때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작용을 좀 하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김하정 작가님의 작품 낭독을 좀 듣고 오고 싶은데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선정작이죠, 이게. 네. 야간 산행의 한 대목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심하진 않았어? 거기 새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거나 말거나 삼촌은 새의 말을 알아듣는다. 열심히 새소리를 흉내내봤지만 새의 말을 흉내낼 순 없다고 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삼촌이 새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여느 주말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날도 큰 물새장 앞에 바짝 붙어 비지를 하는 삼촌을 바라봤다. 새장 안엔 평소 보지 못했던 자그마한 외가리 한 마리가 시끄럽게 울고 있었다. 삼촌이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외가리랬다. 형, 제가 뭐라는 거야? 삼촌은 대답 대신 나를 보며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다. 그리고 비지를 멈춘 채 가만히 외가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외가리의 울음소리를 듣던 다른 새들도 갑자기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다. 새들이 일제히 새장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때 삼촌이 어디선가 사다리를 가져왔다. 삼촌은 사다리를 벽면에 세워두고 천장 쪽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새장 문에 걸린 자물쇠를 풀었다. 주말 아침이라 동물원을 찾은 손님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큰 물새장 앞에 서 있는 건 나뿐이었다. 삼촌은 새장 문을 열어젖혔다.
새장 안을 맴돌던 외가리가 가장 먼저 새장 밖으로 유유히 날아갔다. 다른 몇몇 새들도 외가리의 뒤를 따랐다. 나머지 새들은 여전히 새장 안을 돌아다니거나 모이통에 고개를 받고 모이를 먹고 있었다. 삼촌은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늘 위로 외가리를 비롯한 몇몇 새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엉거주춤 사다리 위에 서 있는 삼촌이 위태로워 보였다. 네, 김하정 작가님의 야간 산행의 한 대목을 듣고 왔습니다. 또 낭독 목소리도 뭔가 그죠? 해맑으세요. 쾌활하고 네. 꾀꼬리 같은. 아무튼 저 소설이 분량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대목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 대목을 고르신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소설을 쓰게 된 발상이었는데 이제 제가 강원도가 집인데 1년에 몇 번 놀러 가는 정도예요. 네. 그냥 서울서 이제 학교 다니니까. 명절이니까 이제 명절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나 가지. 근데 신기한 게 집에 다녀올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하나씩 이렇게 발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 고속도로의 그 버스 안에서 창밖을 쳐다보다가 생각이 난 거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제 등단하고 나서 겨울이었어요. 올 이제 15년 겨울이었는데 이제 창밖으로 어떤 새가 날고 있었어요.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고 멀리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새한테 뭔가 말을 걸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말을 걸고 싶고 그게 어떤 장면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시작해서 소설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좋네요. 뭐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이송윤 작가님은 이제 그 수업을 하셨으니까 다른 작품들도 좀 읽어 보셨을 텐데 혹시 요 글 읽어 보셨어요? 이 글은 제가 못 읽어봤고요. 네. 읽어봤다고 해야지 왠지 모르게 제대로 된 네, 아니 괜찮아요. 것 같지만 이 작품은 못 읽어봤고 네. 가장 최근에 네. 그것도 밤에 뜬금없이 카톡이 와서 네. 이거 원고가 띡 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랬더니 저 이걸로 상 받았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밤 돈이 있을 때 뜯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돈이 뜯어 먹으라고 없으면 그러는데 굳이 안 돼요. 제가 이 나이에 23살짜리를 뜯어 먹겠다고 뭐라고 대답하기도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결국 뜯어 드셨나요? 지금 먹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셨구나. 잘 됐네. 아니 그러면 그 학부 수업할 때의 작품들의 느낌은 뭐 대략 어땠는지? 뭐 저도 아직 작가 생활하지만 저도 배우는 중인데 솔직히 말해서 학생이니까 뭐 네 작품은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하지만 수준에서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해주기가 저 자신도 되게 부끄럽고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아정이는 작품 처음 딱 봤을 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각하는 게 몹시 거슬렸지만 이 친구는 계속 쓰면 뭐가 돼도 되겠다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글 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특히 뭐 소설이나 아니면 뭐 동화나 뭐 청소년 소설 쓰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서술을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 지각을 하는 게 너무 거슬려서 이걸 어떻게든 요것만 고치면 얘는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뭐 많은 친구들이 작품을 내는데 전부 다 뭐 좋은 작품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아정이는 낼 때마다 얘는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확실한 색깔이 보여서 저 나름대로도 되게 기대했던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말씀 중에 이제 그 어떤 부지런함. 네. 우리 또 시인들이 소설가한테 존경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시인들은 굉장히 좀 게으른데 확실히 그런 어떤 서사적인 문학을 하려면. 네. 근데 아니 이소준 작가님한테 또 다시 물어보면 그 지각한 이유가 열심히 작품 쓰다가 지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보세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밤에 글이 써지더라고요. 밤에 해가 이제 깜깜해지고
그 자정쯤에 너무 잘 써지니까 그때 썼죠. 막 과제도 그때 하고 그러면은 새벽 3시 돼서 자고 그러면은 아침 9시 반 수업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이 친구가 네. 이 똑같은 말을 변명이라고 저한테 했어요. 저는 3시 반까지 보통 작업을 하고 9시 반 수업을 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8시에 나옵니다. 한 3시간 자고 오죠? 근데 저한테 자기는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친구였어요. 자기의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렇게 학생들 보면 과제가 있으면 과제 제출 전 자정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뭐 하는지. 좋습니다. 그 제목이 야간 산행인데 네. 그 사셨던 곳도 이제 홍천이고 산이 많고 야간 산행을 좀 해보셨나요? 네, 엄마랑 가끔씩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홍천에 집인데 집 뒤에도 산이 있어요. 바로 뒤에. 그렇죠. 이제 엄마랑 그때는 자주 다녔어요. 엄마가 자꾸 가자 그래서 엄마가 뱀을 무서워하는데 뱀이 나오면 이제 제가 뱀을 물리쳐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뱀 안 무서워요? 저는 이렇게 어떤 그런 동물들을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어디 동물원 가서 뱀 목에 둘러보기 이런 거 있으면 줄 서서 다 해보고 오고 사진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박. 근데 뱀이 그 표면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비늘 모양이랑. 난 무섭던데 그게. 이소민 작가님은 뱀 표면 어떠세요? 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뱀도 뭐 아무한테나 달려들겠어요? 미인한테 달려들겠어요? 알아서 피하겠죠. 굳이 뭐 아동이한테 뭐 굳이 그렇게 뱀도 뭐 먹을 게 있다고 달려들겠어요. 아니 저희 와이프가 저기 동물 애호가인데 강아지도 키우고 막 하는데 뱀을 그렇게 싫어해요. TV에서 뱀만 나오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채널 돌리라고 막 뺨 때려요. 뱀은 보기만 해도 그렇게 싫어해. 막 때려 막 채널 돌리라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면 뱀이 나오고 있어 TV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동심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 동화 작가님들을 많이 접하진 않아서요. 작가님이 생각할 때 그런 뭐 동화 작가에게 필요한 재능이나 감각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좀 동화 작가한테 필요하다. 저는 제가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엉뚱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제가 등단작이 가족들이 갑자기 의자가 되는 내용인데 사람이 어떻게 의자가 돼? 뭔 개소리야 이러는데 이게 개소리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상력을 정말 끝까지 한번 방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동화랑 잘 이제 동화의 세계에서는 즐거운 어떤 판타지로 작용이 되면서 네 아마 그런 지점들이 저는 동화를 쓰는데 제가 가진 어떤 그래도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장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상상력. 우리가 이게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 있어서 사람을 의자로 변신 못 시켜요. 문학을 할 때. 그죠? 힘들죠 소설이나 시는. 이거 잘 안 되던데 그런 걸 좀 재기발랄하게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네요. 그 얼핏 장편 소설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막무가내로 휴학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작가라면은 책을 내려면은 저는 이제 장편을 좋아했기 때문에 장편을 쓰고 싶었어요 항상.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내고 이제 그랬던 건 다 짧은 이야기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 전에 목표가 장편을 한 편 써보기였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이제 오늘도 가서 또 써야 되죠. 뭐 너무 밝혀지면 안 되겠지만 맛보기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구나. 좋습니다. 아니 저기 구성 작가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꼭 해달라고 하셨대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질문을 꼭. 아니 제가 이게 이제 이상형이 한량이에요. 한량. 네. 어떤 한량 구체적으로? 뭐 문학 쪽에서는 인간 실격에서 나오는 요조. 나자이 나오는 요조. 저는 너무 반했어요 읽고. 저도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막 저 중학교 때 그 만화 중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하울. 재력이 통하네. 하울은 잘생겼잖아요.
이소년. 만화니까. 잘생기긴 했는데 굉장히 한량해요. 가만 보면은 그죠. 진짜 찌질하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네. 하울이 되게 재력이 있지 않았나요? 그 성 낡아빠진 성 아니에요? 맞아, 그래도 낡아빠진 성인데 시가가 얼마겠어요? 아무튼 그럼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았겠지 뭐. 부지는 없으니까. 되게 철이 없는 생각인데 사실 이게 그 되게 로망이고 제가 이번에 야간 산행 쓴 것도 그런 삼촌이 그러네, 어떤 그런 삼촌이 한량 한량이에요. 이미지를 예, 맞아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풀어내고 싶었어요. 저는 그거를 그려보고 싶었고 제 로망을. 근데 너무 그냥 찌질한 삼촌으로밖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인간 실격을 읽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막 너무 한량이고 찌질한데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의미가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구나. 아니 뭐 지금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한량이에요, 한량? 아니에요, 전혀. 어떻게 한량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요구해요. 뭐지? 말투를 그렇게 부드럽게 하지 말고 차도남처럼. 잠깐. 왜요? 왜? 선생님 진짜 걱정하시겠다. 좀 뭐지? 좀 시크하게 말해봐. 이러면서 제가 막 요구하는 주문을 넣으면 나쁜 남자처럼 좀. 근데 전혀 아니에요. 아니, 좋은데? 남자친구 없으면 소개를 좀 해주려고 했어. 한량? 저희 주변에 제가요. 문창과에 한량. 맞잖아요. 문창과에 왔는데 다 한량이야. 한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욕할 뻔했어요. 한량인 척을 해요, 그냥. 진짜 한량인 척을 하지. 알고 보면 성실하고. 네, 진짜 한량 다 쫄보예요, 쫄보. 속은 다 쫄보라서. 전문 용어 나 쫄보. 쫄보. 진짜 제가 문창과 남자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쫄보라서. 아니 근데 진짜 시인이 되면 진짜 한량이 되더라고요. 시인들 소개시켜도 그 완전 한량이 다 전부 다. 진짜요? 근데 그럼요. 제가 진짜 제가 이거는 한량을 정말 좋아하지만 단을 달았어요. 단 글 쓰는 사람은 안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 글 쓰는 사람은 안 된다. 힘들죠. 같은 데 있으니까. 충격적이네요. 자, 좋습니다. 우리 뭐 대화가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다음 코너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제목이 이송현만이 알고 있는 김하정의 은밀한 매력이라는 제목의 코너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매력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우리 이송현 작가님께서 뭐 스승님이시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이쁜 말씀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폭로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송현 작가가 알고 있는 김하정의 은밀한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매력을 밝히는데 어차피 밝히라고 있는 자리인데 은밀한 거를 드러내자니 좀 그런데 일단은 저의 오늘 역할은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하는 걸로 섭외가 돼서 나왔는데 뭐 어차피 초반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뭐 이상하게 상황이 몰아간 관계로 은밀한 매력은 모르겠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 친구의 뭐 숨은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급하게 굉장히 이 친구가 저한테 뭔가를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밀한 매력을 이렇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렇죠. 알려드리면 여기 적힌 바에 의하면 강원도 산골소녀답게 잠자리 방앗개비 같은 곤충들을 잘 잡는다. 개구리 같은 파충류도 좋아한다. 여름엔 자주 집 근처 계곡에서 수영을 하기도 한다. 입고 했는지 다 벗고 했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반만 입은 거면 뭐 벗은 거 아니니까 관심 없고요. 물뱀에게 물려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뱀 같은 것도 길러보고 싶다. 매운맛을 덜 봤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뱀 싫어할 텐데. 그럼요. 한번 뭐 죽어봐야지 이제 이런 소리를 두 번 다시 안 하죠. 그다음에 시골 출신이라고 하면 기분을 나빠하는구나. 그래도 서울에서 태어났고 제일 오래 살았다고 자부한다. 그러면서 감자 옥수수 같은 걸 무지 좋아하고 강원도 욕하면 버럭 화를 낸다. 그런 게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김하정의 매력이죠. 그게 매력이네. 네, 자세히 그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중간에 아정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살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은 뭐 글 쓰는 거밖에 없었고 그거 어떤 작가도 자기가 살면서 잘하는 게 글 쓰는 거라고 말하는 작가는 없죠. 근데
아정의 매력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이게 그쵸.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의 장점이기도 하고 배울 만한 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뱀을 하고 뭐 강압개비를 그렇게 잘 잡았다. 잘 잡는 게 네, 은밀한 매력이라고 찔러주는 것도. 놀랍네요. 저는 딱 보기에 뱀을 잡아먹게 생겼지만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무서워하고 저 어렸을 때 그 술안주로 그 메뚜기 튀김이 되게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저는 먹어보려고 몇 번 들었지만 튀겨진 메뚜기와 그 시선을 마주친다는 그 비주얼. 부담감 때문에 맞아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사실 되게 연약하신 스타일 아내는. 그쵸, 연약하죠. 네, 연약하실 것 같아요. 되게 시원시원하신데. 그렇구나. 아니 홍천 살면 보통 시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럭해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서울에서 태어났고 중고등학교만 중학교 고등학교만 홍천 시골에서 다녔죠. 근데 사실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되게 그 시골 옥수수밭이 있는 그 길을 거니면서 학교를 가고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도시 촌놈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되게 이율배반적인데 강원도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시골에서 출생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고. 공로를 하고 자기는 이율 배반 맞네.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고 태어나기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4살까지 자기는 그래서 어디 가면 넌 고향이 어디야?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독일 출신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독일 말이라도 잘하든지. 독일은 못하고? 못하죠. 굿모닝과 굿텐 모르겠는데 그 차이로 가리가리한 친구가 뭐 그런 꼴을 하고 있네요. 아니 저도 저 강원도 출신이다 보니까 대학 때 그 무슨 교양 수업이었어요. 현대생활과 체육인가 막 그런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무슨 탄수화물 영양소 설명하면서 감자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강원도에서는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버럭해서 손 들고서 아 선생님 저희 쌀 먹어요. 감자 옥수수는 그냥 간식이지.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간식. 그러니까 근데 맛있어. 그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코너는 저희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시즌 2가 밀고 있는 고민 타파 문학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코너입니다. 뭐 제목은 문학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이지만 저희가 모여서 그냥 문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제목을 달았고 허심탄회하게 일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저희가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좀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사연이 왔습니다. 네. 고민녀의 사연이니까 주아림 시인이 좀 네. 이 고민 좀 읽어주세요. 네. 저는 마포에 사는 30대 고민녀입니다. 요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고 살아요.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SNS를 자주 들여다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네이버 블로그까지 거의 모든 종류를 다 섭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글을 자주 올리지도 않는데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자꾸 SNS로 도피하는 이 습관 고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파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SNS 중독녀. 중독자. 네, 중독녀. 좋습니다. 뭐 이런 사람 요즘 많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SNS를 일부러 많이 안 해요. 가입은 다 돼 있고 네. 이제 가끔씩 들어가서 친구들의 동향을 보면 이제 재밌어 하는데 네. 근데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밥 먹을 때도 계속 보고 있고 뭐 진짜 뭐 딱히 할 일이 없다. 이거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저도 들고 중독인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어떻게 두 분은 좀 중독이 되셨는지. 저도 뭐 자주 보죠. 진짜 그죠. 늘 달고 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고 잠들기 전에도 보고 자고. 성현 작가님은 우리 어떠세요? 송현 누님은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작가님이 자꾸 누나 저는 스마트폰이 뭔가요? 이런 대답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잘생긴 남자가 아니면 크게 중독되지 않는 편이고 이건 농담이고요. 네. 일단 제가 기계치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기계 하나 하면 그거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아직도 저는 제 휴대폰의 기종은 S사의 옛날 버전? 네, 옛날 버전 S2죠.
오, 옛날 버전 진짜. 네, 수리하러 갔더니 그 직원이 "헉, 이거 아직도 있냐고. 그래서 한마디 했죠. 못 고치냐 네가 만든 거.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잘 안 쓰게 되는 케이스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저도 궁금해요. 거리 유지가 되는지. 우리 김하정 작가님은 SNS 하시죠? 네, 합니다. 혹시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 하시는 분이 자기가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인지 보기만 보기만 하는 하는 사람인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보기만 하고 눈팅족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눈팅족이거든요. 저는 어느 날은 내가 관음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남의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일 없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도 이제 임경섭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안 보려고 아니 나 안 하려고. 오빠 무슨 선생님이야. 그래서 못 일어나는 선생님. 선생님 괜찮다. 선생님 괜찮다. 나보다 오빠 같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잉여로운 시간이 되면은 가장 하기에 적합하니까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21세기 어떤 새로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너무 이렇게 붙들고 사는 건 좋지 않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을 생각해서 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함을 이용해서 쉽게 누군가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네. 이런 정도로만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죠. 사연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긍정성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저도 문득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저 이제 조금 저희보다 선배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혹은 SNS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이러니까 이제 독서 문화가 사라진다. 그죠. 많이 사라지고 그 큰 폐해죠. 말하자면 잉여의 시간을 독서로 이제 때우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니까. 많은 어떤 것들을 습득하고 이제 긍정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SNS는 폐해다 이렇게 사실은 단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긍정성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새로운 문화고 이거는 어떤 다른 방식의 계속 이 자신만의 기록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고 즐겁고 뭐랄까요? 그런 방식으로 기록해 나간다면 이건 새로운 방식의 문학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완전 자기가 중독돼서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 생각한다면 그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서 이걸 정말 제대로 된 네. 어떤 기록물로 내가 만들어서 정리하고 이러면 요거를 좀 아름답게 꾸며보겠다. 추억이 될 수 있겠죠. 그건 또 괜찮은 작업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이송영 작가님은 어떤 해결 방책 혹시? 이 핸드폰 중독에 대해서 네. SNS. 저는 중독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좋은 중독도 있고 나쁜 중독도 있는데 사람들이 중독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 생각하잖아요. 네. 여자 중독, 약물, 뭐 이런 거요. 슬롯 머신에. 경마 막 이러면서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중독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이 고민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사연 보내신 분이라면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는 너무 뜬구름 잡는 그치. 얘기일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해주는 답변이 정답은 아닌데 저는 약간 뭐 하나에 확 꽂혀서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끊어야 되는데 못 끊을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저는 뭐를 했냐면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어.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씨 국가대표 상대이야.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저는 수구. 오, 수구요? 정말 특이한 운동인데? 수구를 하다가 제가 상대팀 공격수에게 겨드랑이가 뜯긴 적이 사실은 제가 하이킥을 일하게 된 것도 그 겨드랑이가 뜯긴 사연 때문에 감독님이 제 겨드랑이에 꽂혀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운동에 되게 중독이 돼갖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지면서 격한 운동을 하니까 이게 사지가 끝나고 나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너무 지쳐서 다른 생각이 안 됐구나. 휴대폰을 SNS를 킬 힘조차 없어요. 쓰러져야 돼요. 근데 좋은 방식이다. 전 수구를 잘 모르는데 어떤 운동이 쉽게 좀. 그
물속에서 하는 운동인가요? 그렇죠. 물 밖에서 공으로 하는 공 건가요? 예, 예, 그러진 않죠. 배구 같은 거. 핸드볼처럼 하는 거. 핸드볼인데 아. 그러니까 물 속에서 축구? 수심이 그거 어느 정도? 굉장히 힘들죠. 수심은 원래 그 규칙에 따르면 발이 안 맞아요. 닿죠. 그래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에너지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올림픽 수영장을 대관할 그렇지. 수도 없으니까 발이 발 닿는 닿는 데서 데에서? 하는데 안 닿는 척하면서 막 이러고 하는데 뭐 어차피 그러나 저러나 저는 사지가 짧은 관계로 저는 항상 안 닿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문제는 남자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쵸? 뭐 그렇죠. 네. 근데 뭐 여자들끼리 왜 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아. 제가 그 팀에 왜 들어가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왜 들어가요? 여자들끼리 남자랑요. 여탕을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수구팀을 만든 말룡이라는 캐나다 무슨 시에 사는 그 말룡이라는 친구가 결성을 해서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그래서 여자인데 상관없어 이랬더니 인원이 모자라서 그래갖고 여자반 남자반 해서 같이 해갖고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때. 재밌겠다. 그래서 너무 근데 그 친구가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갖고 난 살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목구멍에서 피만 그리고 그때 잠깐 꿈도 꿨었어요. 이러다가 국가대표 근데 아니 국가대 여성 수구 선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처음 들어서. 들었어요. 근데 네. 선수라고는 하기는 웃긴 게 그냥 취미생활로, 우리끼리 네. 한 거니까. 그래서 또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 팀이 있으면 같이 내기하고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그렇고. 네. 아니 이게 서양에서는 되게 많이 하는 운동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구나. 어쨌거나 뭐 굳이 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취미에 맞는 운동 같은 그런 거. 거 해서 좀 관심사 돌리면 진짜 국가대표 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운동 되게 좋은 네. 방법 같아. 혹시 하림 씨는 뭐 간단하게 운동이요? 아니 여기 해결 방책에 대해서 생각한 바 지금 있으면 수구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싶어요? 되게 저도 수영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되게 수영 자체도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끝나고 나면 탈진이 되는데 거기서 수영 공을 힘들지. 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정말 끔찍한 힘든 거예요. 쉬지 않고 수영을 한다고 보는 거지. 그죠. 보면 돼요. 수구가 장난 아니에요. 저는 보기만 했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 진짜. 네, 신선하네요. 되게 한번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충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우리 김하정 작가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네. 이선우 작가님께서는 어떤 다른 취미를 만들어서 운동, 특히 운동 같은 거 그죠. 이제 사지를 마비시켜라. 그 관심사로 돌려라. 왜 정리가 그래요? 사지를 마비시키다니요. 관심사를 돌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뭐 다 일리 있고 좀 해볼 만한 방책인 것 같아요. 해결이 되셨으면 꼭 우리가 해결해 드릴 의무가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요즘 정리하고 그러면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마지막 코너가 벌써 도래했습니다. 마지막 코너 주아림의 다짜고짜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주아림 시인이 김하정 작가님한테 다짜고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죠.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네, 질문을 던져주세요. 네. 네. 나는 빵을 좋아해서 빵집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다. 아니요. 본명은 김서정인데 필명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어떤 거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서정이라고 동학의 유명하신 작가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젯밤에 한 일은?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추천할 만한 동화책, 동화 작가가 있다면? 이송현.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이송현 작가님. 네. 예. 네, 어떤 책이. 작품? 어떤 작품? 나중에 물어볼게요. 내가 이런 애를 왕자병 그 나오는 얘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동화 제목 기억이 안 나. 잘못 가르쳤네요. 혹시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이 길면 네, 길면 조금 또 기억하기가 자기 작품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서. 그래. 어떤 작품이죠, 선생님? 날 쳐도. 이제 왕자병 그런 어떤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동화책이었는데
재밌게 읽었던, 유쾌하게 읽었던 기억이. 그냥 제 입으로 말할게요. 네, 네. 선생님 설명해 주신 그게 말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무래도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그 외모 지상주의의 병폐를 고발하기 위한 굉장히 심도 있는 아동 문학작품인데 살림어린이에서 나온 지구 최강 꽃미남이 되고 싶어. 아 조금 긴데 예. 재밌는 재밌다. 제목이다. 지구 제목이. 최강 안타깝게도 꽃미남이 그 되고 친구가 싶어. 예, 지구 최강의 꽃미남이 될 수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진 싶어. 아이의 그렇구나. 아니 제목도 예. 되게 신선하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저는 읽어볼 내용이 거예요. 너무 인상 깊어서 재밌을 제목을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내용이 내가 봤을 때 나가면서 빠따 맞을 것 같아. 오늘 방송은 예 망한 걸로. 이렇게 질문 보니까 지금 빵집에서 알바 하고 네, 계시네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시에 끝나요. 새벽 1시요? 아니 점심에. 점심에. 아, 새벽 깜짝이야. 1시까지 하면은 빵 노동 먹는 시간에 그러니까 나 이거 재벌 되겠다 싶어서. 네. 어디 뭐 그러니까 그- 집 앞에 빵집이 이게 그 삐? 피? 파리에서 파리. 왔다는 그 빵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오진 않고 이름만 그렇게 썼지. 뭐. 평소에는 이제 맨날 1시까지 늦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오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이제 활력도 돋고 해서 글쓰기도 좋고 또 용돈도 벌어야 되고 저희 먹고 살 워낙 팍팍하게 힘든 헬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빵집에서 일하면 좀 그런 데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장편 쓰고 있는데 빵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기가 쓰고 빵집.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뭐 맞아. 일상이. 빵이 좋아서 일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냥-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원래 빵을 좋아했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맨날 매점 가서 사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일을 할 때는 그냥 가까워서 뭔가 뭐지 쉬워 보여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했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빵을 그래서 정말 종류별로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안 먹어본 빵이 없고 그 파리 브랜드의 건 진짜 다 먹어. 케이크도 진짜 많이 먹어봤고 근데 진짜 너무 먹어서 이제는 질렸구나. 이제 저는 좋아하진 않아. 이제 싫어하게 됐던 거예요. 싫어하게 됐어요. 저는 밥이 너무 좋아요. 뭔지 알 것 같아서. 못 잘리겠는데. 듣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빵 귀신인데 정말 좋아하다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요즘 막 특이한 빵도 또 많잖아요. 일본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개조한 빵들 막 있잖아. 무슨 그 명란 바게트 막 이런 거. 그 비싼 것들을 와이프가 몇 번 사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이 거기 빵을 내가 이제 못 먹기 시작했어. 입이 고급이 돼서. 재벌 시인이야, 재벌 시인. 그죠. 파리 공장빵이죠. 아니 재벌 시인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죠, 뭐. 와이프 덕에. 네. 좋습니다. 뭐 또 우리가 너무 재밌게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김하정 작가님과 이송현 작가님께 한마디씩 정리 멘트 부탁드리면서 마감을 해볼까 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가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정신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는 선생님이랑 같이 오랜만에 이런 데 와서 얘기도 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지금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이송현 작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뜻깊은 자리였고요. 뭐 뜻깊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부족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한 친구가 작가가 돼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작품도 소개하고 뭐 나름의 작가관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분 청취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네. 뭐 중간중간에 말은 짓궂게 했지만 되게 뿌듯해요. 네. 뿌듯하고 그쵸.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글쓰기 작업에 정진하는 그런 성실한 작가, 네, 성실한 작가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연장자 친구로서 작은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항상 제 이름 앞에 사인할 때 구호같이 하나 붙이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으라차차인데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으라차차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조금 특별했어요. 이성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자의 어떤 행사에 게스트로 함께 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발걸음이에요, 사실. 전 사실 부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애정이 부럽고 느껴지는. 두 분이 이게 알게 모르게 티격태격하는 것도 난 되게 부러워 보이고.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했고요. 네, 뭐 이게 상하관계가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저 재밌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방송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주하림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네. 수고를 하신다고 제가 패닉 상태 지금 아직도. 거기서 못 태어났구나 지금. 네, 이 여자는 뭔가 아니 멋있고 되게 그런 취미를 하나씩 갖는 게 인생이 되게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네. 또 그만 말해야 될 아니 것 아니.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아니 맞은편에 너무 외모가 출중하신 주모씨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왜 시를 쓰고 계시나 그렇죠. TV로 진출해야 하지 않나.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림이 오래 봤는데 네. 등단하기 전부터 봤어요. 그때 모습을 봤으면 얘는 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꽐라였거든요 그때는. 너무 개페인. 네. 페인이었던. 어. 지금 세 사람이 돼서 술 담배를 끊고 시인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이제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름다운 세 분과 방송해서 저도 역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아무튼 벌써 이제 10회 가까이 됐네요, 저희 방송이. 앞으로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더 재밌는 방송, 더 알찬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임경섭, 주아림 구성의 안묘기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